네, 개장 전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환율 10원 뛰면 대한항공이 약 350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배터리 업계는 고환율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신규 투자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연내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제6회 삼성 보안기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삼성 보안기술 포럼은 삼성전자가 정보보안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입니다. NK맥스는 식약처의 동종 NK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1상과 2상 임상 신청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컬리와 골프존 카운티의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환율입니다. 지금 1,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집중적인 환율 이야기부터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제 경제 헤드라인을 도배했던 13년 만에 1,340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건데 경제 버팀목인 무역 수지를 봐도 위안화 약세를 봐도 기업 실적을 봐도 외환시장 전망이 지금 너무 어둡거든요. 선영 대표님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1,300원대 고환율 이제 뉴노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선영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 강세가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달러 원 환율이 1,34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1%가 넘게 올라가길래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이처럼 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도 4월 29일 이후에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역시 최근에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이제 베이스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조가 어쨌든 당분간 이어질 거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안정한 게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 강력 매파적인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환율 시장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의 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진행되는데 과연 여기서 금리를 25bp 올릴지 50bp 올릴지 일단 그걸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25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황이고 일단 이번 주에 그게 좀 미리 선반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사실 잭슨홀 미팅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주는 액션이 나온다고 하면은 환율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어저께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는 오히려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당장 환율이 이제 컨트롤 되면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제는 좀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주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주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이제 7월 CPI가 이제 9.1에서 8.5로 조금 안정을 찾았죠.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I 그리고 PCE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만일 여기서 PCE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정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좀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과연 이거를 해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긴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게
기업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불확실성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PCE 발표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은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투자 사이트를 지금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고요. 이게 뭐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뭐 최고치라고 이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핵심부터 좀 보시고 나면은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버티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서 조금만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좀 달러 인덱스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7월부터 이어졌던 반등장은 일단 끝났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요, 나 소장님? 네, 방금 김 대표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과거에 우리 원화 약세는 우리 원화가 약세 요인을 제공한 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1980년대 IMF죠. 말 그대로 우리가 외화 보유가 뭐 50억 달러가 됐느니 40억 달러가 됐느니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폭락했는데 지금 원화 어떻습니까? 우리 원화가 약해서 약해졌다기보다는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달러가 강하다. 또 우리보다는 오히려 더 약한 게 있죠. 유로화. 뭐 독일의 PPI가 그렇게 그 쇼크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유럽 이거 잘못하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냐. 일본 계속 금리를 뭐 제로 금리 유지시키면서 경기 회복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가장 강력한 그 경제 국가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조차도 최근에 경제가 흔들리니까 이들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유로화들이 약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간 뒷걸음 가면서 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현물 모두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1340원까지 올라간 거 못 받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주식을 내다 팔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이번에 원화 약세는 원화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달러가 강해서고 아직까지도 유로화라든가 위엔화라든가 일본 엔에 비해서는 원화가 견조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있습니다만은 달러 가치 감안해 보면요. 달러 표시 그 지수를 보면은 1,800, 1,900대 그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잭슨 홀 미팅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본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네,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원화가 약세여서라기보다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외국인이 어제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절대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면 경영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되거든요. 대외적인 환경이 아예 급변을 한 거니까 지금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특히 달러로 비행기 사고 뭐 기름 사는 항공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 대표님? 네, 뭐 지금 한국사뿐만 아니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버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해외 유학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뭐 어제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이제 2명을 보냈는데 과연 환율이 언제까지 갈 거 같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달러 환율이 금융 위기 수준이 1,340원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반기에 어떤 경영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기사로 나온 부분 여러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적정 수준의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과도한 상승은 원자재 매입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자 부담이나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비용 증가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곳 하나는 당연히 항공업계가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비행기 있는 기업 많이 없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이 장기 리스를 해오고 항공유 같은 경우 구매도 모두 달러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예로 이제 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대한항공은 약 한 350억 정도, 그리고 아시아나는 284억 정도
정도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여전히 사실은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LCC에는 거의 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성장 산업인 배터리 업계에도 이제 고환율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를 현재는 누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공장 굉장히 증설 많이 합니다. 투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규 투자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뭐 7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6에서 6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투자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전면 수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커버링 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분위기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뭐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빅3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발표된 실적에 어떻게 이제 환차손이 발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가 들어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공과 뭐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좀 시야를 더 넓혀볼까요? 일단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금 시장을 뭐 당분간은 비관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잭슨홀 미팅 때까지만이라도 좀 홀딩을 하는 전략이 최선의 전략일지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김효진 대리님? 앞서 우리 두 분이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의 무게가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분간 고환율 환경이 조금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1차 저항으로는 뭐 1,350선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400원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원인은 다들 뭐 아시겠죠. 미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난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냉각 우려 등이 어떤 환율의 상승 배경입니다. 통화 가치를 반영하는 핵심 요인은 경기하고 금리 차이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서 우리 남인호 소장님이 짚어주셨는데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57.6%이고요. 엔화가 13.6%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11.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하고 독일의 뭐 물가 쇼크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나 엔화가 기조적인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유로화가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화하고 페리티 수준에 근접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상승을 다시 부추기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로 달러 페리티가 1대1이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또 깨졌습니다. 지금 0.9928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 그리고 엔화가 약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경기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영국, 독일 물가 쇼크고 유럽의 경기가 지금 에너지나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 유럽은 그렇지 못하고 또 일본 경기 역시도 사실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면서 어떤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환율 또 괴리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하시면 국내 주식시장 환율과 관련돼서 주식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마음가짐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영향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또 어떤 그 센티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도 어떤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미팅의 주제가 지금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은 달러화 강세를 나타내는 어떤 국면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상승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도 다시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다시금 9월 FOMC에서 연준이 더 빠른 금리 인상이 다음 달 바로 시행된다라는 점에서는 또 유의미한 환율 변화는 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조금은 올라가는 것에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환율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원달러 환율 1,330선 이 강달러 환경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썸머랠리 뭐 베어박힌 랠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썸머랠리가 끝나는 것이냐 사실 찬물을 끼얹는 요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우리 한국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 이 매크로 수요에 민감한 반도체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원화 약세가 어떤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힘을 빼는 두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외국인의 매매 기조인데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이 2개월 만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2개월 만에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외국인은 아직 팔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증시에 부담되는 환경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적 봉쇄 영향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험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경제의 피해는 우려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이 사실 또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은 얘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 올라갈 때에는 항공업종이 가장 어떤 비용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율하고 기업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항상 대한항공이 이제 나오게 마련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엔데믹하고 맞물려서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럼에도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지금 유가가 90에서 100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은 1,33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가가 과거 대비해서 한 30% 이상, 환율은 한 과거 대비 15% 이상 안팎으로 올라선 상황인 것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항공료 때문에 유가나 환율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요. 그 외화부채를 많이 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격탄을 받는다. 제가 대한항공 사업보고서 어떤 재무제표의 주석을 좀 살펴봤더니 환율 10% 변동에 따라서 변하는 이익이나 손실에 올해 한 3,746억 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제하지 못하는 외생 변수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몇 천억씩 오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회피처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다시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때 회피처가 될 수 있는 업종. 회피처가 될 수 있는 업종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간재를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부담이 되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혹시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상승의 우위가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락 반전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그것들을 조금 주시하고 있다가 어떤 환율 흐름이 변화가 생길 때 대응하면 더 좋은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수입하는 철강업종 중에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뭐 동국제강, 그리고 고려아연, 뭐 대한제분 이런 정도의 그 수입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대 악재 속 주식시장은 지금 매일매일이 살 얼음판인데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뉴스, 주주친화, 끝판왕, 자사주 소각기업을 찾아라. 사실 우리 김선용 대표님도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올 때마다 소각까지 하는지가 중요하다 매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자사주 소각 기업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수십, 수백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해당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 눈에 빨리 들어오는 게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수급만 왔지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점수를 더 줘야 됩니다. 뭐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본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어떻게 되죠? 내 지분율이 늘어납니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주식을 10% 사가지고 소각했다. 내가 10% 있다가 내 지분은 11%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주식을 소각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본금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자본 이익률은 뭐죠? 자본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자본 이익률, 흔히 ROE라고 하는데 ROE가 10% 넘으면 우량한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자, 금액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역시 큰 회사가 많이 사네요. 수천억을 샀고요.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이런 데가 많이 샀어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비율이, 즉 100주 있는데 한 주 사는 것보다는 만주에서 100주 사는 것보다는 100주 있을 때 10주 사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중소형사 중에서는 화성산업, 다올투자증권, 키스코홀딩스, 한국철강, 라겐다, PSK, 한라 이런 기업들은요. 자기들 발행 주식의 거의 10% 이상을 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가장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바로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화재인데요. 이들 기업은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 매입, 소각.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비싸고 시총이 큽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1조 원을 벌면요. 3천억, 4천억을 자기 주식 삽니다. 그리고 2년 뒤, 3년 뒤 소각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은 모두가 다 그렇게 주가가 비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기업도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개장 전 또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텐데 이어지는 뉴스들은 시장 흔들릴 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에서 관련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보안주들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개최된다고요, 김서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바로 정보 보안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안 쪽이 많이 커버가 돼야지.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워낙 많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데요. 보안 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8월 23일부터 제6회 삼성 보안기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소식인데 이번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그 보안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고 특히 기술 섹터 부분을 좀 확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해킹 체험존이 마련되는데 이게 사실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 관련주들 좀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좀 길게 보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IT 이쪽의 성장과 함께 보안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주 하면 모멘텀은 진짜 항상 유효합니다. 정부 정책으로든 기업 보안 혹은 보안 랜섬웨어 주의보, 북한 랜섬웨어 주의보 기사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은 굉장히 잘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종목을 선별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김효진 대리님? 네, 이 주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포럼을 보면은요, 행사 주제가 당신의 모든 경험을 안전하게라는 어떤 그 키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유망해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요, 기업의 IT 예산에서 사이버 보안의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데이터 침해 평균 총 비용이 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 증가를 했고요. 지난 7년 내 최대치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T 보안 산업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굉장히 이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엔드포인트 보안 같은 경우는 PC 그리고 노트북, 서버, IoT 기기 등 어떤 엔드포인트 부분을 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 수요를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와
맞물린 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지금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이고요. 국내 1위의 NAC, 이 네트워크 어세스 컨트롤이라는 보안 솔루션인데 그것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PC라든가 노트북 위주로 적용되던 솔루션이 지금 태블릿 PC라든가 어떤 새로운 단말기가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맞물려서 어떤 네트워크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IT 인력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말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 접근 제어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엔드포인트 부분, 이 보안 솔루션 성장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국내 최초로 지니언스가 국내 최초로 이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최다 고객사 약 120개를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산 솔루션 점유율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굉장히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보안주 안에서도 한번 지니언스라는 종목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대기업들의 로봇 사랑 보겠습니다. 로봇 뉴스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시장 어려운 이때 또 로봇 테마들을 계속 팔로우 하셔야 되는 게 9월에 테슬라 AI 데이 있죠. 그리고 10월에는 국내에서 로봇 박람회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산적한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요. 로봇 청소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포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소총을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매우 쉽겠죠.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말 그대로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인간의 눈을 빌리지 않고도 혼자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죠? 자기 혼자 청소하는 기계 만든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다. 약칭 로청이라 그러네요. 로봇 청소기의 약자인데요. 자, 아직은 국내 시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장세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비록 1,000억밖에 안 됐습니다만 재작년에 2,000억 그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2022년도에는 약 3,000억이 기대가 됩니다. 증가 속도 어떻죠? 해마다 50%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 이렇다는 얘기고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따지면은 아마 향후 로봇 시장은 엄청나게 로봇 청소기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가정용 로봇,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음식도 하고 세탁도 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이런 로봇 머지않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재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앞으로 계속 커질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성장은 이제 사람들이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신성장 테마이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로봇주들 보면요. 실적과 상관없이 테마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목으로 한번 압축하고자 하면 그래도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 실적이 타 기업 대비 좀 찍혀있는 기업을 한번 선별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을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김효진 대리님. 실적과 그리고 네이밍에서도 사실 유진 로봇을 저는 대장으로 꼽고 싶습니다. 사실 주가도 이제 좀 많이 하락해 있더라고요. 주가의 퍼포먼스는 뭐 에브리봇이라든가 다른 로봇주들이 조금 더 좋기도 합니다만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브리봇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국내 로봇 상장사 굉장히 상반기에 장사를 좀 잘했는데요. 유진 로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어떤 로봇 전문 상장사들이 상반기 매출 굉장히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그 매출 그 실적 자료를 보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93%나 증가를 했거든요. 지난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로봇 많이 아실 거예요. 에브리봇이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폭을 굉장히 호실적으로 보였고요. 지금 유진 로봇하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로봇 청소기에서 매출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국내 위주 판매망을 이제 해외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독일의 가전 기업 밀레하고
그 손을 잡고 유럽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밀레와 공동 개발을 한 로봇 청소기를 유럽이라든가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국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만 어떤 그 청소기 매출이 10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판매를 지금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기사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현대 롯데마고의 어떤 기술 협약을 해서 인간형 이형 보행 로봇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 이렌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그리고 유진 로봇의 로봇 청소기에 대한 어떤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종목 말씀해 주셨네요. 관련 기업들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남인호 소장님 전략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또다시 큰 폭 하락했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 드렸죠. 이번에 9월 중순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2,450을 유지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제 생각이 아니고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생시장에서 풋옵션 320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풋옵션 320을 팔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주가지수 2,450까지는 돈을 벌고 2,450포인트 밑으로 가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정말 320을 밑으로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외국인들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2,450 밑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2,450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만일에 외국인들이 풋옵션 320을 조정을 하고 더 밑으로 가면 저는 곧바로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포인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미국의 PCE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막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심심하고 좀 뭔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조금 버텨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사실 저는 금요일 날 PCE 발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지수가 발표가 잘 되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좀 더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그냥 관망 느낌으로 그리고 밀릴 때마다 실적 괜찮은 기업들, 저평가 기업들은 계속 매수를 나서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관망 모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효진 대리님 지금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략 들어보죠. 저도 당분간 시장의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어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환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은 좀 이렇게 사실 한 달 동안 쉼 없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분한 입장에서 당분간은 조금은 시장의 거리를 좀 두고 관망하는 입장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한다라면 업종하고 종목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달러와 강세로 환율이 오르고 시장이 부진을 할 때에도 방어력을 보일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좀 살펴봤더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종목 중에서 조선 그리고 지주, 방산, 2차전지, 음식료 이러한 관련주들이 비교적 선방을 했고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이 꾸준히 좀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 수 있는 환경에서 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시장 베타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보다 좀 낮게 방어력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면서 어떤 그 시장을 대응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업종으로는 역시 제가 굉장히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사냐라고 얘기했던 방산 업종이고요.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조선 업종 정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